여기는 원산군 금산소학교입니다. 나라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산골군의 평범한 교정입니다. 한방눈 봄바람. 교원의 자질이자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새로운 교수 방법을 탐구하고 구현해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교육자들의 헌신의 땀방울은 이 교정에도 진하게 숨배어 있습니다. 이곳 교원들과 학부형들의 가슴 속에는 지난해 연기되는 학생들의 방학간 안내 수업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에다가 순직한 한 교육자의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학급의 한 학생이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다 보니 학교에 몇 달 동안이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산골이다 보니까 등굣길이 정말 멀었습니다. 학생들이 또 밤길을 매일과 같이 걸으면서 6달 동안이나 그 학생에 대한 학습 방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최호동생의 용의를 계속 지닐 수 있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희경 선생님은 그래서 교육자이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그런 어머니다운 교육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후대 교육 사업에 바쳐온 그 헌신의 날과 날들로 하여 오늘도 선생님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안내 수업 기간에는 우리 집에 좀 매일과 같이 둘러서 이강이 공부시키고 또 받아내고 과제 주고 이러면 선생님 좀 쉬십시오. 이틀 전에 선생님 오기 전에 이틀 전에 와서 이강이 어머니 내일 모레 졸업사진을 찍고 중학교 올라갑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강이 공부 잘하는 거 한 글자라도 더 배워주고 우리나라의 기둥감으로 키워줍시다 하면서 담은 이틀만이라도 셌으면 없지 않았을걸. 그거 1시간 못 빼가지고 1시간 누워있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당장 한심해지는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계획한 일을 꼭 무조건 정말 배워주고 마지막까지 알고 넘어갈 때까지 설명을 해주느라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을 끝없이 사랑한 인정 많은 선생님.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긴 눈물 많은 인간. 교육 사업에서 자기 몸을 촛불처럼 불태운 정열가. 기래경 선생님의 생은 그 어떤 위훈으로 열어나지 않았고 그저 소박하고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그 생의 여운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기래경 선생이 생은 비록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단을 위해 그가 바친 헌신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 이제는 수십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생이란 무엇인가? 짧습니다. 그러나 의미 깊은 이 물음에 철학적인 해답을 주는 참 좋은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입니까? 바로 이 노래에 우리 인생관의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관은 철저히 개인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 속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그런 인생관입니다. 한마디로 집단주의적 인생관입니다. 평범한 나로 현실이지만 그 모든 삶의 자국자국들이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그런 영생의 모습으로 새겨진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이 그야말로 화폭처럼 비켜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노래가 세월을 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록색 건축은 건축물을 이용해서 자원과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실리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하여 적극 장려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착상들이 현실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록색 건축에 도입되는 착상들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록색 살림집 건축 설계 방안에 따라 작성된 살림집 모형화입니다. 이 살림집의 정면 중심에는 유리로 지은 광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살림집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름철에 광실 부분의 문을 열어놓으면 살림집 실내 공간의 통풍이 잘 될 뿐 아니라 실내의 온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대기 온도가 내려가는 겨울철에는 광실의 문들을 닫아 집 안으로 흘러드는 태양열이 실내 공간으로 전달되게 해서 살림집 내부 온도를 높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살림집에는 52개의 태양빛 전지판이 설치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태양빛 전지판들을 이용해서 가정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살림집에서는 태양빛 전지 계통과 태양열 이용 계통이 난방, 공기저하 계통과 일체화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방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생활에 필요한 더운 물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됩니다. 이용한 물은 인공 습지를 통해서 요구한 다음 정원의 남새밭 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용도에 이용할 수 있게 살림집이 설계됐습니다. 이 살림집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아늑한 생활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식사실과 부엌, 살림방 등 실내 공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됐으며 새롭게 제작한 신축성 있는 가구들을 이용해서 생활 공간의 이용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 살림집은 여러 가지 건축용 부재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건설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재 생산과 운송, 시공에서 품과 시간을 적게 들일 수 있는 우점도 있습니다. 이 살림집에는 지능 기술도 적극 도입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하루 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의 생활상 요구를 지능 조정 계통을 통해서 실현하게 됩니다. 이 록색 살림집 건축 방안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에 친숙하며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편리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하여 건축 분야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음 곱고 인물 찰나 무시든가 옷잘 입고 말을 잘해 무시든가 그 누구나 좋아하는 멋있는 사람 말보다도 일 잘하는 실천가라니 아 불같은 찾는 미운
기도하는 축복이 되고 내 조국에 보탬 주는 애국자 될 때 그 누구나 사랑하는 멋있는 사람 온 나라가 자랑하는 멋있는 사람 영웅적인 사나이라니 사나이라니 (2021년 1월) 강동 수력건설연합기업소의 건설자들 앞에는 신평발전소 건설이라는 새로운 과업이 맡겨졌습니다. 이것은 기업소에서 건설하는 14번째 수력발전소입니다. 그때로부터 70여 년간 이들은 참으로 먼 길을 이어왔습니다. 장자강 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설한 수력 발전소입니다. 전리마 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선 강계청년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서북부의 해발 2,000m를 헤아리는 랑림 산줄기의 기본 구역으로서 물동량 운반도 건설 작업량도 방대했습니다. 건설의 나날 기림 이중 노력여웅을 비롯한 5명의 건설자들이 노력여웅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력발전소 건설자들은 이 땅에 덧없이 흐르던 물줄기들을 휘어잡아 곳곳에 발전소들을 건설해서 조국의 재부를 하나하나 늘여나갔습니다. 수력건설자의 긍지라고 생각할 때는 만년대계 원재료를 건설해서 나라의 재부로 만들 게 이것이
제일 큰 긍지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정든 발전소 건설장을 떠나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사업소에서 43년 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 발전소 건설을 대를 이어 해오면서 우리 우선 형제들이 고향이 다 다른데 우리는 시산 속에 우등불 지폈네 온 땅에 총막 치고 발전소 세워가네 묻지 마라 우리 심장 왜소 불타는지 말해줄 거야 우리 내일이 말해줄 거야 우리는 온재 밑에 푸른 꿈 묻었네 이 밤도 노래서 인생의 제보. 그것은 크기와 가치로 계산되는 물질적 부익이 전에 조국을 위해 무엇을 바쳤고 어떻게 이바지했는가에 대한 긍지 높은 자부심이며 떳떳한 삶의 자치입니다. 오늘날 제1기마수는 철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시대의 전형인 노래교웅 박사 부교수 김인규 동지가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하던 날 일기장에 쓴 것이다. 그는 이 글을 가슴에 품고 대학 과정을 최우수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굳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기관차, 나라의 맏아들 대학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과학연구와 기술인재 육성으로 보답하려는 양심의 선택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해주는 제자가 아니라 금속공업의 주체와 실현의 주인공들이었다. 금속공업의 주체와 실현은 자립경제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였고 대를 이어 끝까지 관철해야 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었다. 그는 교육자만이 아니라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체화 실현의 선구자였다. 탐구의 길은 실패와 좌절, 보수와 기술 신비주의와의 투쟁의 면석이었다. 순간의 동요나 주저도 없이 한치 한치 성공의 용마루를 향해 달리었다. 김철이 역사, 야근계 역사가 바뀌는 이 순간에 누가 불을 잡는가 하는 게 아주 심중한 문제였습니다. 실제 이 중유레슬에 가스 쓴다는 것은 심중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가스가 조금이라도 새면 사람의 생명은 물론 또 폭발할 수 있는. 그는 서슴없이 이 길을 택하였다. 학생들에게 이 나라의 과학자라면 조국이 바라고 제일 걱정하는 문제 해결에 자신을 서슴없이 내대야 한다는 천리를 가르쳐주는 말없는 강의였다. 성공이다.
미래 과학자 거리를 따라가느라면 김종수 평양 제사공장이 보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과일 수확에 유념이 없습니다. 과일들이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종업원들이 구내를 어고 가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익은 열매들을 따먹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살구를 따먹고 추리, 복숭아,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은 감과 왕칠강이들을 이렇게 다 수확합니다. 해마다 과일나무에서 따드는 열매들의 양을 보면 한 10톤 정도는 잘 됩니다. 한 해에 10여 톤의 과일 수확. 열매의 덕을 본다는 유다른 자랑이 무척 흥미있습니다. 열매는 어떤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지. 공장군에 들어서니 식물원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퍽 오래전부터 몰림조송, 몰림설계를 지향해온 문용한 일터라는 인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공장에서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부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들이 정말 벌거숭기가 된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이런 서식을 전해두고 우리 지배인 동지가 종업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장을 정말 나무로 꽉 들어찬 수리마가 잘된 공장으로 만들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장에서는 이렇게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봄철과 가을철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다 또다가 해마다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때 심은 나무들이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여기 김종수 평양제사 공장에 심은 나무들은 다 자기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나무가 이 공장 쪽으로 제일 나이가 많은 나무인데 60년 남아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본 데 의하면 이 공장에는 이렇게 큰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이 과일나무, 꽃나무, 양나무, 약초에 이르기까지 이 100여 종의 10만여 그루의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장 전체 부지 면적을 놓고 볼 때 한 평방미터당 한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은 곳으로 됩니다. 이 공장의 초입구라고 볼 수 있는 견방적 직장 휴식터구역에는 수삼나무, 창성 이깔나무를 비롯해서 키가 15m 이상 되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관상용 나무들이 맵시 있게 조화를 이루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쫑하고 여기에는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이런 감을 저절로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휴식 시간 되게 되면 여기 와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피로를 푸는 거, 그다음에 자주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어길 수 없는 습관을 하고. 공장 종량소 앞은 창문이 가리우지 않도록 키 낮은 관상용 식물들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배인 동지 착상입니다. 수종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들이 있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살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무 구덩이 파기부터 시작해서 부싯돌은 어느 정도 깔아야 되며 나무 물주기 마지막 다지기 이루기까지 하나도 그저 빠짐없이 전문가 이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조형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렇게 가꾸는 사업에서도 진짜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일깨워줬습니다.
월림 조성이 잘 된 단위들에 가보면 이 사업을 20년, 30년 이렇게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전망성 있게 추진시켜온 참된 주인들이 있습니다. 착상으로부터 솔기, 실촌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공장의 월림 조성에 많은 품을 들여온 김용한 지배인 동지를 두고 이곳 노동자들은 공장의 월림 조성 역사이자 그의 사업 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림 설계를 어느 방향에서 하면 봄에는 봄대로 자기 특성이 살아나게 하고 여름엔 또 여름대로 이 과일나무나 다음 꽃이 또 핀다지게 이렇게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심었습니다. 실례를 들면 이 고향나무로 생월타리를 조성하고 그 뒤에는 늘어진 비슬나무, 그 뒤에는 또 키가 조금 크면서도 이런 붉은색을 띠는 자주번나무나 붉은 추리나무. 그러니까 벌써 노란색, 파란색, 앞에는 요거 생월타리로 막고 그 뒤에는 감나무 심고 그 뒤에는 또 좀 더 큰 우릉나무. 그래서 층층이 심으면서도 색조화를 맞추고 또 계절마다 자기 특색이 다 살아나게끔 이렇게 심었고 뭐 무작정 그래서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 층층이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리학적으로 여기 심어도 이렇게 하는가 매나무의 특성을 다 알아야지. 이게 참대보들입니다. 참대보들나무. 근데 어릴 때 그게 같이 꽈주면 지금 이거 다 하나로 지금 한 줄기로 굳어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참대보들 가지고도 보면 아주 이거 덕투하고 특색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연우나무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지가 유연하고 물기를 잘 먹고 하는 나무가 이렇게 되지. 이것도 지금 생월타리 장식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실제 이 공장에서 가지자루기랑 하고 구르바꿈 하면서 나오는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이건 겨울에도 흰색이 그대로 있습니다. 색이 변하지 않고 자기 천연 진짜 생월타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이거 하는 사람마다 다 이거 진짜 생월타리가 만져보는데. 공장에서는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월림 설계를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총사 구간에는 고향나무로 생월타리를 형성했고 그 우로 색조화를 이루도록 금림두릅나무, 붉은 추리나무, 자주본나무, 또 그 우로는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충을 조성한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가 실현된 새 제품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식물들의 형태적 특징과 계절에 따르는 색깔, 각이한 성장 효과, 지용과 식물의 다양한 배합, 식물 호상간 작용 등을 과학적으로 섬세하게 타산하고 있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희귀한 나무들은 통에다 조리 나무통을 짜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가지고 들어서 통에다 넣고 나무 통째를 차에다 실어가지고 와서 고자리에다가 딱 묻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땅 위에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공장의 토양 위에 애국이라는 거목을 자리었습니다. 생활은 좀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공원이 있고 나무가 있다는 것이 이들이 자랑하는 남다른 재부라고 합니다. 과일나무와 꽃나무가 위주인 노동자 합숙구역에는 7 내지 8년 이상 자란 살구나무가 서 있고 그 밑으로는 도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문화후생시설들이 집중돼 있는 이곳에는 유다른 수종들을 한두 그루씩 배합해서 심고 꽃과 나무의 비중을 같이 해놓았습니다.
공장 타가소와 유치원군에는 큰 그늘을 지어주는 느티나무와 함께 과일나무, 꽃나무들이 아기자기하게 배치돼서 어린이들의 심리에 한껏 지향시켰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돌아볼수록 이 공장은 어느 구석에도 빈 땅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굴이 많이 오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규칙적이면서도 정돈돼 보이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원림초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양호장 구획은 정원과 공원화되고 수림화 원림화 가스원화가 집약화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 심은 거의 모든 수종의 나무들의 집합장소로서 면적당 그루스가 제일 많은 식물 배치가 밀집된 구역입니다.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래 기술을 받아들여서 장식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나무와 전매자나무를 가지고 계단식으로 그리고 원형으로 특색 있게 장식했습니다. 나무를 가꾸고 땅을 골고 가는 사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당장 독을 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대대손손 가꾸어야 이루어지는 무성한 수림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마음들을 들여다보니 오늘보다 내일을, 당대보다 후대를 더 귀중히 여기는 또 하나의 값비싼 애국이 엿보입니다. 정말 자기의 심정을 다 바치지 않으면 그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나무도 그 생물체나 같기 때문에 우선 매일 가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공장에서는 세계적인 원림 추세에 맞게 원림 설계를 잘 해가지고 나의 공장에 바치는 매 인간들의 양심과 땀방울을 생명수로 해서 푸르러지는 일터. 나의 공장의 소중함을 사무치게 간직한 사람들만이 마련해 놓을 수 있는 애국의 풍경입니다. 공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자기 살점처럼 간직한 애국의 인간들은 온 나라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여, 한 그루 나무 앞에 서보시라. 그대는 이 땅에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 가꾸었는가?
다종다양한 동물상을 이루고 있는 푸른 행성인 지구. 이 지구의 역사에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동물 대멸종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4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3,900만 년 전 시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3억 8천만 년 전부터 3억 6천만 년 전 시기, 세 번째 시기는 2억 3천만 년 전부터 2억 2천만 년 전 시기, 네 번째 시기는 1억 9천만 년 전부터 1억 7,500만 년 전 시기, 다섯 번째 시기는 6,500만 년 전부터 6천만 년 전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작성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의 명단에는 이미 수많은 종들이 올랐습니다. 대멸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현 시점에서 어느 종부터 구원해야 하는가? 이것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속에서는 엇갈리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로 봄, 악어, 돌고래, 청개구리, 참대곰 등이 있다면 이 중에서 어느 종부터 구원하겠는지. 이 봄은 자연계에서 모기사슬의 맨 웃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기사슬의 우쪽에 놓이는 종부터 구원하면 많은 동물들이 봄에게 잡혀 먹이어 다른 동물들이 멸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봄이 활동하는 서식지에서는 많은 포유동물과 각종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봄이 있는 것으로 해서 모기사슬의 아래쪽에 있는 초식동물과 식물들 간의 균형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가령 봄이 보다 많은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면 초식동물들의 수가 적어지면서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적게 잡아먹으면 초식동물의 마리수가 늘어나면서 식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봄은 서식지의 건강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봄이 멸종된다면 그 봄이 살던 서식지는 아마 얼마 후에는 황폐화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정당히 모기사슬의 우쪽에 놓이는 종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많은 종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바다 오염으로 해서 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질 위험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멸종돼가는 동물들 중에서 경제적 이익이 높은 종부터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로 료너를 들 수 있습니다. 료너는 많은 생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을 소개하는 편집물을 통해서 보기로 합시다. 또한 곰들이 먹다 버린 연어의 잔해는 많은 식물들한테 영양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료너는 사람들의 식탁에서도 고급 요리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료너는 많은 종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데로부터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이 큰 종부터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표범입니다. 이 눈표범도 최근 시기 멸종돼가는 동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몽골과
중국의 소장지방 히말라야 산줄기와 러시아의 시베리 남부 및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에 포주 살고 있는 이 눈표범에게 있어서 기본 서식지는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에서 사는 희귀한 종인 눈표범은 오늘날 그 마리수가 참대곰보다도 적다고 합니다. 인류의 산림 파괴 활동으로 인해 서식지가 여러 개의 작은 구역으로 분할되고 과도한 방목으로 해서 수림이 줄어들면서 눈표범이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적어졌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밀렵자들 때문에 눈표범의 마리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부터 일부 사람들은 인류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종부터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인류의 발명과 과학기술도 동물종의 멸종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종의 멸종 속도는 자연적인 멸종 속도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 자그마한 곤충인 꿀벌은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벼, 밀, 강냉이와 같은 농작물들을 재배해 왔습니다. 이러한 농작물들은 대체로 꽃가루 바지를 통해서 자기 종을 보존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것이 바로 꿀벌입니다. 그런데 최근 년간 세계적 범위에서 꿀벌의 마리수가 줄어드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꿀벌의 마리수가 줄어드는 원인을 환경 전문가들은 선전하기의 대대적인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기 선전화기가 대대적으로 이용되면서 선전화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꿀벌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것으로 해서 꿀벌의 마리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인 것입니다. 꿀벌 마리수가 줄어들면 농작물의 꽃가루 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은 알곡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가서 우리는 농작물을 통해 얻은 식량으로 만든 음식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합성해낸 음식을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일부 사람들은 꿀벌처럼 인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종부터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멸종의 위기를 둘러싸고 어느 종부터 구원할 것인가 하는 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동물의 멸종이든 인간과 그의 생존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출路는 없겠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서고 있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푸른 행성인 지구에서의 동물 멸종을 막고 동물계를 보존하는 것이 지금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자연은 경고하고 있습니다.